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이거는 가구점 혹은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집안 인테리어 소품 팔고 뭐 이런 그렇죠. 데들? 그렇죠. 이케아라고 비슷하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이케아인데 가구점 이제 점포가 많이 없는 이케아. 그 동네 뭐 여의도 이케아 같은 개념이 이제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버크셔에서의 이제 포트폴리오 네.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여기는 영업 방식이 애초부터 아주 특이했다면서요. 여기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이제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생기게 된 그 경위를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운데, 네. 이분이 로즈 블럼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버핏이 정말 많이 언급하는 경영자예요. 이런 경영자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러시아인가 쪽 출신이에요. 예. 이민자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해. 근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자기네 나라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는데 뭘 해야 하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기술도 별로 없고. 네. 그럴 때 하는 게 보통 유통업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큰 기술이 없으면 일단 떼다 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매소매. 그렇죠. 도매소매 하는 게 사실은 진입장벽이 좀 낮은 업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인테리어 소품, 뭐 가구 이런 것들을 유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카페트를 유통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카페트가 모호크 인더스트리즈라는 카페 제조사의 유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게 1야드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책정되나 봐요. 면적당. 네. 이제 미국이니까 야드를 이제 쓰는 건데 이 사람이 1야드에 3달러에 사온 거예요. 도매상에서. 네. 그걸 3달러에 사와서 4달러 정도의 일반 소매가한테 팔았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 이 모호크가 만들면 그거를 도매한테 넘기고 도매가 1야드에 3달러에 판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소매는 1야드에 6달러 정도에 판대요. 더 비싸게 팔았다고요? 네, 보통은 6달러 정도에 파는 건데 이 네. 로즈 블럼킨 아줌마가 이거를 3달러 95센트에 판 거예요.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마진을 더 덜 먹고. 네. 그랬더니 예. 모호크 인더스트리즈가 이 사람을 고소를 합니다. 아, 왜 우리 제품 가져다가 싸게 파느냐? 네. 우리 브랜드 가치 떨어지지 않냐, 너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소매 가격도 좀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정가제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저희는 어디도 할인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이걸 싹싸게 팔아버리니까 나머지 도매상들이 문제가 되겠죠. 항의하죠. 저 이상한 사람 네. 나타났다. 쟤 때문에 우리 마진 깎이는 거 아니냐.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렇죠.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이 모호크 인더스트리즈도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로즈 블럼킨 여사를 고소를 합니다. 자기네 제품 가격을 싸게 팔았다고 해서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실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님. 저는 그냥 싸게 판 것 뿐이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장사를 해요. 가져온 가격에서 이득은 10% 정도밖에 안 봅니다. 가격은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막 이런 네. 식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판사가 이분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로즈 블럼킨이 이겼어요. 예. 이기자마자 그 판사가 한 일이 뭘까요? 판사가요? 네. 땅. 로즈 블럼킨, 오케이. 너가 싸게 파는 건 괜찮아. 승소! 하고 이제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 가서 카페트를 삽니다. 판사가요? 네, 판사. 네. 그래도 되나? 1,400달러어치를 샀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거의 뭐 200만 원이니까 진짜 비싼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 판사가 완전히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로즈 블럼킨 여사의 이 영업 방식에 대한 이 단적인 예고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가격을 싸게 주면 결과적으로는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브래스카에서 원래는 되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가장 큰 가구점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마하 지역, 그 네브래스카 지역에 다른 뭐 예를 들면 월마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막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네. 들어왔는데 전부 다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 절대 못 이기는. 이 가격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거 뭐 1달러 남겨먹기 못하죠. 그러니까요. 이 아줌마는 평생 할머니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막 꼬부랑 할머니 이게 잘 끌고 다니면서 너 일 잘하네, 일 잘하네 막 인건비 안 올려주고 하면서 막 싸게 장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다 죽어나가. 버핏이 이걸 그래서 인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경쟁 우위 요소 중에 원가 우위라는 거. 그렇죠.
가격을 싸게 파는 거를 뭔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로즈 블럼킨 여사의 그런 괴팍한 성격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더라.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포장을 잘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술력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사업 구조가 특이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원가 우위로 속된 말로 경쟁사 조져버리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뭐 벌벌벌벌.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업에 진입을 안 해. 그쪽 가가지고 가구는 팔지 말자 그냥. 네브래스카 버리자. 거기 저기 지저분한 시장이라고 막. 아니면 우리 네브래스카에서 가구 하지 말고 우리 뭐 컴퓨터 팔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중에 코스트코라는 기업 있잖아요. 예. 코스트코가 똑같이 그런 영업하거든요. 식이죠. 마진을 정해놔요. 예. 어떤 품목이든 간에 우리는 몇 %만 붙여. 이익률은 3% 이상 안 벌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경쟁사가 마트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마트도 홈플러스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가격을 싸게 해줘버리니까 판매량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제조업체들한테 구매 교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있잖아. 내가 물건 10개 아니고 이제 100개 살 거니까 가격 더 내려줘. 그러면 내가 마진이 생겨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마진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또 내려 가격을. 그래서 또 나는 영업이익 3%만 받아. 그러니까 또 고객들이 많이 와. 네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코스트코가 지금 상장 기업으로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비상장 기업으로서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네브래스카 퍼니처 마트가 이런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야, 코스트코도 그 무슨 뭐 가격표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코스트코에 무슨 뭐 가격 옆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게 최근에 가격 변동이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 근데 이런 데가 진짜 가격 정책이 치열하네요. 네.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가구 산업은 어떻게 좀 비전은 없습니까? 우리나라 가구 산업이 사실 상장사가 많이 없죠. 몇 개 없죠. 한샘, 리바트 정도? 그게 이제 큰 이제 거의 큰 회사인데 그 회사들의 물론 의자 회사들은 또 따로 상장된 회사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 뭐 CD즈라든지 예.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 건설 경기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부동산 경기. 네.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이 집을 좀 이사를 좀 기분 좋게 할 때 그렇죠. 가구도 한번 싹 바꾸고 왜냐면 집 사는 건 몇 억이고 가구는 끼케야 뭐 몇백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냥 통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내가 복비 좀 아끼고 한 호가만 낮춰가지고 아파트를 잘 샀으니까 소파 할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가 있어야 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 이제 인테리어가 리모델링 시장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택 경기랑 다르게 가지 않을까? 맞아요. 이른바 디커플링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그거에 혹하긴 했었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때가 아파트 시장 되게 좋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샘 주가 막 엄청나게 오를 때 맞아요. 이 오른 주가를 합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가져왔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당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건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는 게 뭐 한샘이나 리바트 주가의 가장 큰 드라이버일 텐데 저는 나쁘게 될 거냐 좋게 될 거냐 하면은 뭐 좋게 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지금 건설 경기, 아파트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전 나쁜 쪽인 것 같고 나쁘다면 좋아질 거지 않을까? 하는 정도 생각이 드는데 한샘이라는 회사는 제가 항상 이제 가시권에 두고 있지만 20년 기다리시는 거예요? 20년은 아니고 지금 몇 년째야? 지금 벌써 2017년부터 네네네. 지금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미팅을 해요. 가서 좀 요새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네네네. 저희 건설 경기는 안 좋아도 좀 리모델링은 잘 되십니까? 온라인 대응은 합니까? 이런 거를 꾸준히 지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 기준에는 좀 비싸 보여가지고 못 사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은. 네. 그러면 한 10몇 년 더 보는 걸로.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은 빌 게이츠랑 되게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빌 게이츠 멀린다 재단에도 기부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고. 거기다 거의 다 99% 하기로 했죠. 네. 그 재단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또 버크셔에 못 담아가지고 네. 요건 좀 한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좀 샀었다고요? 저는 버핏이 개인 계좌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또 최근에 약간 좀 노이즈도 네, 좀 지금도 있었습니다. 있대요. 예. 개인 계좌가. 예. 그 재밌나? 하여튼 그게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 저는 이런 투자 방법을 안 하는데 네.
아주 흔한 투자 방법 중에 그런 거지. 보초병 보내본다. 보초병 세워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발가락만 담가놨다 막 이런 거. 내가 현재 많이 사진 않을 거지만 아예 그냥 안 보는 것보다는 관심 종목으로만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좌에 좀 찍혀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이런 걸 보초병이라고 하잖아요. 버핏도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보초병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나이가 들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를 만났을 때가 제가 알기로 한 거의 60대 가까이 됐을 때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들었을 때 빌 게이츠를 만나게 됐는데 빌 게이츠와 만나자마자 엄청난 친구가 된 거예요. 네. 원래는 둘 다 탐탁지 않았어요. 아, 저 새끼 저거 날티나는 무슨 또 컴퓨터라는 걸 하던데 막 이렇게 된 거고. 근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세계 부자 순위 1위, 2위 막 이랬던 시절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친구가 된 다음. 그 다음. 그 전에는 그 직전 정도. 막 마이크로소프트 이적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저놈 뭐 또 컴퓨터 해가지고 뭐 상장시키고 뭐 이러고 있네. 뭐 이 정도였고, 빌 게이츠는 저거 지금 구닥다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불꽃이 팍 튀기면서 비즈니스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말이 통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빌 게이츠는 물론 이제 컴퓨터의 광이었겠지만 이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 PC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을 사로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그렇죠. 뭔가 소프트웨어를 거기서만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버핏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일이었던 거고 버핏의 식견이라는 건 아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다양한데 이미 있는 구루 중에 구루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뭐 몇 박 며칠인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친해졌답니다. 근데 그때 빌 게이츠가 또 이제 자기 친구한테 주식을 추천한 거예요. 네. 버핏 형, 내가 주식 2개만 추천해 줄까? 그때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한테 네네. 아 그래요? 둘이 친구가 된 다음에 그날 이제 그 첫날인지 두 번째 날 그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네네네. 형 요새 주식 중에 앞으로 잘 될 거 딱 2개 있어. 내가 추천해 줄게. 하나가 인텔,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 그건 이제 잘 나가는 시절에. 네, 인텔. 잘 나가는 시절.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면 인텔도 잘 나가는 거고, 인텔이 잘 나가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갈 수밖에 PC가 없는 잘 팔리고. 쌍두마차를 자기는 이제 확신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버핏은 인텔까지는 내가 좀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 계좌에 샀답니다. 보초병을 100주를 샀대. 100주. 네, 100주. 그러니까 우리랑 큰 저기가 없어. 네. 동질감이 있어. 100주면은 네. 그 당시에 제가 얼마인지는 안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뭐 하나 들으면 100주씩 샀대요, 항상. 일단은 그 관심 종목 리스트처럼 넣어놓는 네네. 그런 개념으로. 그게 무조건 그냥 100주. 100주. 근데 그 이후에 버크셔에 담지는 못했던 게 이제 결론이고요. 맞아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산 거는 말하자면 일종의 저 사람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빌 게이츠라는 놈 똑똑한데 내가 우정 겸 산 거지 이게 실제로 정말 이해를 많이 해서 산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기사 근데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 엄청 잘 나가다가 2010년대부터 그 모바일 비즈니스에 적응을 못한다 그렇죠. 이러면서 막 망가지고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대는 끝났다 막 이랬고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지금 다시 애저라고 하네요. 엄청나죠. 클라우드랑 지금 뭐 이제 챗GPT랑. AI에다가 지금 세계 시총 1위 되기 직전으로 거의 알고 애플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붙어 있죠.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거라도 샀었어요. 그러게. 근데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주식 한 주가 거의 한 7억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거의 집값인데. 네. 그게 클래스 A라고 하는 A주고 네. B주는 얼마 안 합니다. 300 몇 달러? 300 몇십 달러 그럴 거면 한 350달러?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래도 A주 너무 황제주고 한 주 살라 그러면 막 7억이 드니까 네.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접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B주를 발행을 했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른 완전히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더 퍼블릭이라고 대중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라는 취지가 저한테는 있는데 네네. 버핏도 당연히 그래서 내가 투자를 제일 잘하는데 네. 이 사람들 주식 하다 보면 맨날 깨먹고 그렇다고 ETF 사자니 버크셔가 더 잘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너네들도 참 부자가 되길 내가 도와줄게. 너 나중에 이거 사가지고 나랑 주주총회 때 만나자라는 걸로 비주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 비주 몇십만짜 한 주만 있으면 그냥 다 주총자 올 수 있고. 그게 전혀 아니고요. 이 버크셔가 되게 잘 나가가지고 세계 1, 2위 부자가 됐을 때 버핏이 네네네.
이때 어떤 또 이렇게 똥파리가 끼게 되냐면요. 버크셔의 그 연차 보고서를 깐 다음에 모이 들어있는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로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제. 네, 복제해가지고. 왜냐면 버크셔 A주는 그 당시엔 몇 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이었다면 네.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못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걸 펀드로 만들어서 나한테 돈을 맡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헤지 펀드들이 정말 많이 생겼대요.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왜냐면 버핏이 훌륭한 사람인 건 알겠고, 근데 따라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펀드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걔네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기 시작했어요. 버핏이 짜증이 너무 났대요. 아씨, 내가 잘한 건데 이 새끼들이 옆에서 똥파리처럼 이거 피 빨아먹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걔네들 어차피 복제해봐야 버핏은 장기 투자고 네. 그 연차 보고서도 나오고 3개월에 한 번씩 투자 보고서 나오니까 그것만 보고 3개월에 한 번씩만 리밸런싱 하면 되고 네, 네. 야 완전 피 빨아먹는 네. 그래놓고 수수료는 뭐 2%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핏이 짜증이 나서 요 새끼들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네네네.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비주를 만들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버크셔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면 네. 저 사모펀드 다 망하지 않을까? 그 복제하는 그런 다른 펀드들을 속된 말로 연명이라고 비주를 누구나 살 수 있게. 그러니까 버크셔에서 복제하고 싶어? 그럼 클래스 B를 사세요. 맞아요. 그렇게 했던 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스노우볼 책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대단한 그런 건 기억력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적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서전에 담긴 내용. 네. 자서전에 담긴 근데 그 서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버핏이 이 앨리슨 슈레더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네. 너 내 책 써라 라고 하면서 내가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줄 거고 모든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다 도와줄 거야. 근데 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옛날 일이니까 애매할 때는 무조건 나쁜 쪽 얘기를 써. 그래요? 네, 버핏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 자기에 대해서 낮은 쪽으로 얘기를 쓰라. 멋있다. 겸손한 사람인 거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A주, B주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모펀드 가입하면 2% 내고 해야 되는데 네. B주 사면 그냥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막 샀어. 네. 근데 어떨 때 사모펀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버크셔가 잘 나갔을 때. 네, 버크셔 잘 그 주가 좋으니까 따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일종의 캐시우드 ETF 같은 거예요. 했더니 버핏이 공공연하게 사석에서 제가 이거 카메라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 제가 버핏이에요. 버핏 친구예요. 야, 대호야. 저 멍청한 놈들 봐라. 내가 비주 만들어주니까 좋다고 지금 버크셔 사는 거 봤지? 쟤네들 멍청해서 그래. 지금 버크셔 고평가거든. 그래요? 웃긴 놈이다. 주식 진짜 이렇게 일반 투자자를 네. 공공연하게 힐난했다고 합니다. 그게 책에 쓰여 책에 있다고요? 나와요.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럼 버핏도 알고 있겠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오. 그래서 버크셔에서 A주가 아니라 네. B주를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 당시 돈이 없어서 무시한다기보다는 지금 너무 고평가 돼가지고 버핏이 신격화돼 있는 그 시점이니까 너네들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주식을 아무리 버크셔라고 하더라도 버핏은 연차 보고서 맨날 쓰거든요. 지금 네네. 버크셔가 싼 거 같아요? 비싼 거 같아요? 또는 너무 싸면 제가 자사주 매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항상. 네네네네. 근데 이때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하지만 사모펀드를 엿먹이기 위해서 그 고평가 시기에 비주를 만든 건 사실인 거죠. 야, 자기 회사를 또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주고 이게 사실 자기 회사에 대해서 고평가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가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CEO분들이 증권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희 회사를 너무 테마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막 이렇게 상한가 가고 있는데 지금은 위험합니다. 네네. 저희 회사를 장기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했다가 어디 회사 주가 하한가 그렇죠. 맞고 욕 엄청 전화 먹고 불러고 저게 CEO냐 내가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분들 주가 많은데 관리 안 하냐. 근데 사실 뭐 CEO가 제일 정확하게 보겠죠. 네, 네. 지금 업황도 알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최근 소식 보면 워런 버핏이 올해 3분기 네. 그때도 뭔가 새로 산 주식이 있는데 네. 이거를 증권감독 기구에 네. 내가 분기 보고서 낼 때 네. 요거 비밀로 해달라.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블랙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받아들여졌어요, 이번에는. 이번에 받아들여졌군요. 네네네. 네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고? 아까도 네.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로 기업들을 전체 인수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에서 이 사람이 제가 그 전에 잘 몰랐을 때는 버핏이 기업이 좋으면 전체를 다 인수하는 게 속 편하다. 굳이 이걸 상장시켜 놔가지고 주주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의 시작점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거래위원회에 불러 처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건건히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번 크게 거절을 당하면서 이래 가지고는 내가 상장 주식을 많이 매매할 수 없겠다. 앞으로는 웬만하면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통째로 딱 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딜 클로징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장기업 주식을 살 때 뭐 100%를 다 목표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조금 드물기는 네.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다 인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뭐 금융사 투자를 하는데 그 네. 은행을 다 인수하고 이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비상장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원체 포트폴리오 그 상위 몇 개 주식이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좀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큰 의미가 또 있지도 않고. 네. 야, 이거 근데 스노우볼은 꼭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개정판이 나와야겠네요. 그 이후에 했던 들어보니까. 그분의 해안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는 인류의 전 손해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이후로도 15년 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버핏하고 앨리슨 슈레더한테 죄송하지만 좀 제대로 좀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일단 나온다고 써주셨으면. 하니까. 네. 아니 왜냐면 사실 그 사람의 전기 자서전이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전기도 나오긴 맞죠. 했습니다만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왔던 거고 그렇죠. 잡스는 아마 돌아가신 다음에 나오지 않았던가요? 잡스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게 돌아가신 다음에 헷갈리는데 아마 돌아가신 다음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버핏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가 거의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자서전이 나온 건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93세 내년에 94세 되시는 거여서 근데 아직까지 뭐라 그럴까 이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게 큰 울림들을 주는 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그 애플도 너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벌링턴 노던 산타페 그 철도회사. 철도회사 투자했던 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금융 위기 때 했던 행동들 네. 그게 물론 이제 지금 나온다고 하면 정말 기분 좋게 나온다고 하면 코로나 때까지는 못 나오겠죠. 에필로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래도 우리가 서브프라임 때 정도까지만 알 수 있어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나온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이라는 책이 어디 있는데? 밖에 있나? 여기는 없습니다. 네. 그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이라는 책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좋죠. 예. 약간 좀 자서전처럼 쓴 네. 예, 그런 게 또 한번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주서한의 책이라든지 책으로 나온 건 전 다 봤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뭐랄까 그냥 교과서 같죠. 재밌는 교과서. 아주 잘 쓰여져 있죠. 근데 이 스노볼 같은 경우는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써 있거든요. 투자 얘기도 써 있지만 뒷담화한 것도 써 있고 제일 재밌는데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 결론에 이르렀는가도 나오는 거죠. 주주서한은 마치 내가 이런 거 했어? 너네 이런 거 잘 알아야 돼? 교훈을 딱 주는 거라면 그 과정까지가 나와 있는 책이라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너무 많았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나 가치 투자자야, 나 버핏의 후예야 많이 떠들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알게 된 게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얘기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내용이 추가된 버전. 200페이지만 내가 더 안 바랄게. 근데 이제 1권이 900페이지, 2권이 700페이지였는데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일단 기대가 됩니다. 야, 정말 많은 거 오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송과 채널이 없습니다. 딴 데서 안 받아줍니까?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또 워런 버핏 얘기냐고 막. 일단 옆에 앉은 사람이 네네네. 그거를 받아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는 MC가 앉아 있으면 이 얘기 너무 어렵죠. 하지만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얘기만 가지고 지금 아마 저희 1시간 정도 했나요? 지금 1시간 40분. 1시간 40분을 워런 버핏 책 얘기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지루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봐주시고 계시다는 게 이 와이스트릿이 빛입니다. 우리나라 이 건강한 투자의 빛. 이 여러분들 진짜
이 채널을 지켜야 이런 게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 따서 못 한다니까. 그리고 그런 김에 한번 나왔는데 네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면 좋잖아요. 그 얘기를 최준철 대표님도 항상 해주세요. 아, 그래요? 가치 투자자들이 설 무대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가요 무대. 그러면 콘서트 최준철 7080. 대표님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지. 아, 그러네. 저는 돈이 없지만 최준철 대표님은 인맥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으면 여기다 좀 이렇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자주 나오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저희가 저기 공적 기구로 가는 건 어떨까요? 오픈 AI처럼. 비영리. 네. 비용. 일단 그거는 제가 좀 먹고 살기 좀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종목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막 뭐 좀 핫한 이야기, 뭐 네. 배터리 이야기 막 이런 거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런 쪽에서 이렇게 홀대를 받는 측면이 있는데 원래 그게 이게 정말 찐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는 외로운 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외로워서 지금 36만 명밖에 없는데 36만이면 36만 뷰는 찍어줘야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교해 본다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편집하시면 됩니다. 해서 여러분 공유. 네, 네. 공유. 아, 그치. 좋아요. 그치. 댓글, 생각해봐. 댓글. 1700페이지를요. 네. 제가 물론 그 시기에 좀 바쁘긴 했습니다만은 네. 다 읽는데 2주가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1시간 40분이면 그냥 출근할 때 딱 꽂고 보면은 이틀 출근이면 스노우볼 1700페이지 솔직히 일단 안 읽어도 돼. 일단. 그 다음에 다시 읽으면 돼. 나중에 시간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본인이 해놓고 얼마나. 아니, 네.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네네. 이 컨텐츠를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좋냐.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개정판 나오면. 네. 개정판 나오면 또 한 번 하는 걸로.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현준 대표님의 책이 나오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또 이제 네.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부끄러운 책이라 가지고, 예, 또 그래. 이 스노우볼 얘기하고 붙이면 네. 좀 그렇습니다. 딱 붙여놓고. 비교해서 보시라고. 누가 더 위대하냐고요. 그렇게 한번 저희가 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또. 예. 그거를 어그로로 하시면 사람들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앞에 워런 버핏, 김현준 누가 위대하냐로 시작해가지고 제 표정 넣으면. 예. 네. 욕은 이제 꿀직장 TV 가서요 댓글 다는 걸로. 오늘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